네, 독일의 음악은 그 당시 다른 유럽 국가보다 많이 발달이 조금 늦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15세기 후반에서야 이제 그들만의 독자적인 양식이 서서히 발달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16세기에도 여전히 그 단성 세속 노래가 전반적으로 성행을 하고 있었고, 이런 모습과 함께 이제 16세기에 여러 가지 양식들이 이제 혼합되는 그런 모습이 서서히 시작이 되었어요. 중세 때 우리 잠시 보았던 미네징어가 마이스터징어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활동은 이 마이스터징어에 의해서 독일의 세속음악의 명맥은 계속 유지가 되었었고요. 이들이 계속 16세기에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다성 리트라고 리트의 장르가 이제 세속음악에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독일에서 또한 이제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또 이들의 파워가 이제 세짐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음악이 생겨난 거가 이 다성 리트가 되겠고요. 처음에 다성 리트는 독일의 선율과 이제 플랑드르 악파의 다성음악의 기법이 잘 조화가 되어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세속음악들, 다른 나라의 세속음악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여전히 독일에서는 테노르 성부의 주선율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테노르 리트라고 또 불렀던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16세기에 이제 독일에서는 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독일에서 처음에 발명을 한 것과 연관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출판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있었고요. 16세기에 이제 이 출판이 많이 다량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성 리트는 인기몰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하이니 이삭이라는 초기의 리트 이제 작곡가가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리트의 절정인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루드비히 젠플이라는 독일의 이제 작곡가가 리트의 절정을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젠플의 다성 리트를 보자면은 프랑크 플랑드르의 모테트와 상당히 흡사한 점이 보이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독일어 가사로 만든 거 빼고서는 플랑드르의 모테트와 상당히 흡사하였었어요. 그냥 여러분 간단히 생각을 하시자면 독일에서는 음악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전 시대인 이제 플랑드르의 음악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거의 가지고 와서 독일어만 붙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랑드르 양식과 또 인쇄술에 힘입어서 16세기에 이제 이 독일의 리트는 상당히 많이 출판이 되고 또 인기몰이를 하다가 16세기 후반에는 또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더 쿠드 리베트라고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독일에서 그 당시 유행한 또 다른 이제 세속 노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쿠드 리베트는 내 마음대로, 너의 마음대로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당시 이제 인기몰이를 하는 유명한 노래나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 마음대로 이제 작곡가 마음대로 조합을 시켜서 다성으로 동시에 부르는 그런 노래를 쿠드 리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음악적으로 모습이 있었고요. 이렇게 늦게 발전을 하고 늦게 눈을 뜨긴 하였지만 이 독일이 나중에 음악사적으로 얼마나 또 한 획을 긋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렇고 우리 그 다음으로 영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국에서는 백년 전쟁이랑 장미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되고 음악적으로도 많이 활동이 저조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섬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대륙 국가랑도 교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속 노래가 슬슬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또한 대륙에 비해서 한참 늦게 이제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죠. 어릴 때부터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헨리 8세가 40여 년 동안 영국을 통치를 하면서 그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서 궁정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의 국왕들도 음악의 조예가 상당히 깊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1세 때,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긴 시간을 통치를 했네요. 거의. 예. 그래서 16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영국 음악은 상당히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중엽 같은 경우 영국에서 마드리갈이 있었는데요. 이 이탈리아에 유행하던 마드리갈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필사본이 나오면서 영국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말로 가서는 이 마드리갈이 상당히 많이 성행을 하던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영국 마드리갈의 특징을 보자면은, 영국 마드리갈은 전원적인 풍경을 묘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상당히 경쾌한 마드리갈과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마드리갈이 두 개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마드리갈이 이제 곡의 느낌상의 종류죠. 그 두 종류가 같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조금 덜 중요하고 음악적인 구조가 더 우선이 되었던 그런 아주 특징이 보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가사를 훨씬 더 많이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음악이 마드리갈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섬으로 넘어오면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가사보다는 음악적인 퀄리티를 훨씬 더 중요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마드리갈 대표적인 작곡가는 토마스 몰리가 있고요. 이 토마스 몰리가 작곡한 마드리갈은 주로 상당히 가볍고 심플하고 경쾌해서 그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경쾌하거나 심각한 두 종류의 마드리갈 중에서 경쾌한 마드리갈의 효시가 되었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몰리는 반음계나 뭐 가사 그리기 같은 그런 그 가사의 극적인 표현과 관련한 그런 음악적인 양식은 거의 사용을 안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 마드리갈과 연관이 있는 장르인 발레트나 칸초네도 이 몰리가 작곡을 하였는데요. 이 발레트나 칸초네에서는 수직 화성적이고 상당히 춤곡풍의 리듬을 갖는 그런 유절 형식의 노래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몰리 하면은 영국의 경쾌한 마드리갈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가사의 극적인 표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쾌한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마드리갈에 또 영향을 받았던 발레트나 칸초네를 작곡을 하였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몰리의 발레토 중에서 나의 귀여운 아가씨라는 제목의 곡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발레트에서는 그 후렴구에 팔랄라라고 하는 그 후렴구가 계속 나온다고 했었죠. 이 곡에서도 그 부분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조금 가볍고 경쾌한 정말 그런 느낌의 발레트 한번 들어보셨고요. 가사에서 팔랄라를 들으시면은 발레트와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또 이 영국 마드리갈 외에 에어라고 하는 장르가 또 있었는데요. 다른 말로 루트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루트나 비올의 반주로 이제 독창곡을 만들어서 루트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에어 같은 경우는 17세기 초에 영국의 마드리갈이 이제 거의 쇠퇴가 되면서 이 에어가 바톤 터치를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존 다울랜드라고 에어 작곡가가 있어요. 다울랜드는 주로 우울하고 비극적인 그런 느낌의 에어를 작곡을 하였는데, 섬세한 선율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민감한 가사 전달에 이제 포커스를 두었던 것이 이 곡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루트 반주를 이제 두면서 루트가 독자적인 리듬이랑 선율을 유지하게끔 주선율에 종속되는 그런 선율이 아닌 루트만의 그런 또 선율을 잘 구사를 했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 이탈리아 마드리갈의 그 영향을 받은 영국 마드리갈이 있었고, 또 하나 더 에어가 있었는데, 영국 마드리갈 같은 경우는 가사의 표현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빨리 쇠퇴를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그러다가 17세기 초에 이제 그 마드리갈이 쇠퇴를 하면서 나왔던 에어, 즉 루트 노래 같은 경우는 가사의 표현이랑 전달을 조금 포커스를 한 그런 기악 반주, 기악이 독립이 되어 있는, 음악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었던 그런 기악 반주가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두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어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다울랜드가 있었는데, 다울랜드의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목만큼 흘러라 눈물이여 라는 제목만큼 상당히 우울하고 슬픈 그런 음악의 표현이 상당히 잘 와닿는 곡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몰리의 발레트랑은 정말 대조되는 그런 느낌의 다울랜드의 에어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영국까지 우리 민족적인 그런 성향의 르네상스 세속음악 봤고요. 다음은 스페인으로 잠시 가보고 이번 시간 르네상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 플랑드르의 다성음악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그들의 이제 세속 노래가 두 장르가 나왔는데요. 로망스랑
비안시코라는 그 장르였었는데요. 먼저 이 로망스 아니면 로만세라고 해요. 그 스페니쉬로 로만세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유절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고 텍스처는 상당히 호모포닉한 그런 텍스처를 보여요. 그렇고 비안시코는 여기서 비아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농부를 얘기를 하는데 춤추며 부르는 후렴이 있는 노래 가사에서 유래하는 그런 노래를 비안시코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톨라와 이탈리아의 프로톨라와 상당히 양식적으로 유사한 면을 보이는데 상당히 심플한 그런 선율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싱어블한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로디는 가장 주성부가 가장 윗성부에 위치를 하는 그런 음악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중기 16세기에 스페인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조금 포커스를 두고 싶은 거는 그 당시 스페인에서도 그 나라 고유의 세속 음악이 민족적으로 그런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게 다른 주변의 음악적인 플랑드르라든지 아니면 이태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음악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스페인에서 그 나라 고유의 민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속 음악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음악이 로만쉐랑 비안시코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르네상스 시대 오늘은 16세기의 세속 음악 위주로 해서 보았는데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세속 음악이 상당히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많이 성행을 하였는데 주로 아직까지는 주로 궁정에서 많이 향유가 되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16세기 또 한 가지 면으로는 특징적으로 부르주아가 급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음악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또 즐길 수 있는 아마추어로서 음악가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악보에 대한 필요성도 더 높아지고 페트루치나 아테니안 같은 출판업자가 이탈리아 프로톨라랑 샹송 모음집을 많이 출판을 하여서 또 성악으로건 기악으로건 이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많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음악의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독창을 부르거나 그러니까 반주를 갖다가 가지고 독창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중창을 부르는 뭔가 좀 이렇게 심플한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 형식이 계속 향유가 되는데요. 이런 음악의 형식은 17세기 음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굳이 제가 음악적으로 부르주아를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7세기를 염두를 해놓고 이런 아마추어의 활동을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오늘은 주로 띠은 그거였죠. 각 지방마다 나라마다 세속 노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장르는 이탈리아의 마드리갈이 가장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마드리갈은 각 나라에서 이제 많이 모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러한 마드리갈과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16세기 말부터는 이탈리아 이제 궁정에서 연극에다가 독창이나 앙상블 마드리갈을 첨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문학적으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음악이 가미가 되면은 혹시 생각이 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오페라의 17세기 오페라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로서 또 이 마드리갈이 한층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16세기 세속음악을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르네상스 후반으로 넘어갈 거예요. 르네상스 후반의 종교음악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음악이 어떻게 판도가 좀 달라졌는지 특징적인 것 좀 찾아보고, 그 다음 시간 르네상스 후기 세속음악의 대표적인 악파인 베네치아 악파를 중심으로 음악적인 특징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